조선 후기 팔도 강산을 뒤져 지도를 그려내던 김정호의 북구 쫓아 비껴갔을 법한 곳에 해월포가 있었다. 그곳은 육지로부터 버림받은 절벽의 끝이었고 바다로부터는 끊임없이 침범당하는 위태로운 요새였다. 해월포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파도 소리를 자장가로 들었으나 장성에서는 그 파도 소리에 부모를 잃고 통곡했다. 그들에게 바다는 풍요의 보고가 아니라 언제든 목숨을 거두어가는 냉혹한 채무자였다. 마을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엄격한 금기가 있었다. 바다에서 떠밀려온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손대지 마라. 바다는 제 것을 잃어버리는 법이 없으니 억지로 취한 자는 반드시 그 값을 제 목숨으로 치르게 되리라. 이 해괴하고도 서슬 퍼런 규칙을 가장 엄격히 지키는 이는 마을의 최고령자인 박영감이었다. 그는 젊은 시절 바다에서 건져 올린 화려한 자개개짝을 탐냈던 제 동생이 사흘 만에 원인 모를 고열로 죽어나가는 것을 본 목격자였다. 그 이후로 해월포 사람들은 해변에 밀려온 값비싼 치명이나 비단 더미를 보고도 침을 삼키며 돌아섰다. 그 마을의 가장 외진 구석, 파도가 들이치면 벽면이 눅눅해지는 낡은 소금 창고 옆에 강우가 살고 있었다. 강우는 해월포에서 나고 자랐지만 어딘가 마을 사람들과는 결이 다른 사내였다. 그는 말이 적었고 바다를 증오하기보다는 관찰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남겨진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정직한 노동뿐이었다. 그는 매일 새벽 가마솥에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구웠다. 땀방울이 눈에 들어가 따가워도 그는 묵묵히 부채질을 했다. 착한 심성 덕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지만 동시에 너무 정직해서 가난을 못 벗어날 놈이라며 혀를 차기도 했다. 경신년의 어느 늦가을 새벽이었다. 여느 때보다 짙은 안개가 폭우를 집어삼켰다. 앞마당에 소나무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자욱한 해무 속에서 강우는 기이한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아니었다. 무언가 부드러운 것이 모래톱을 긁으며 무트로 올라오려는 마치 거대한 짐승의 숨소리 같은 마찰음이었다. 강우는 왠지 모를 이끌림에 횃불을 들고 폭우 아래로 내려갔다. 안개 너머로 흐릿한 형체가 보였다. 그것은 배였다. 그러나 해월포의 투박한 고깃배와는 전혀 달랐다. 돛대도 없고 노도 보이지 않는 유선형의 매끄러운 목선이었다. 배는 마치 스스로 길을 찾아온 듯 바위와 바위 사이 좁은 틈에 안착해 있었다. 강우가 횃불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배 안에는 한 여인이 누워 있었다. 여인의 모습은 기이할 정도로 아름답고도 처연했다. 입고 있는 옷은 이 나라의 것이 아닌 듯 소매가 넓고 결이 고왔으나 거친 파도에 씻겨 여기저기 찢겨 있었다. 엉킨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이마는 백자처럼 희었지만 입술은 죽은 이처럼 푸르스름했다. 사람인가? 강우가 조심스레 손을 뻗어 여인의 코끝에 가져다 대었다. 미세했다. 아주 가느다란 온기가 손가락 끝에 닿았다. 살아있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횃불을 들고 모여들었다. 안개 속에서도 소문은 파도보다 빨랐다. 강우야, 손 떼라. 박영감의 고함이 정적을 깼다. 마을 장정들은 몽둥이를 들고 여인을 경계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저건 사람이 아니다. 바다 귀신이 둔갑한 것이거나 우리 마을을 망하게 하려고 바다가 보낸 미끼야. 당장 배째로 밀어내버려야 한다. 영감님, 숨이 붙어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강우가 항변했지만 공포에 질린 군중은 잔인했다. 그들에게 여인은 구해야 할 생명이 아니라 치워야 할 재앙의 불씨였다.
누군가 돌을 던지려 했다. 강우는 앞을 가로막았다. 이 여인을 내버려두면 죽습니다. 바다가 노하는 것이 무섭다면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제 움막으로 데려갈 테니 마을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강우의 눈빛이 워낙 단호했기에 사람들은 투덜거리면서도 길을 내주었다. 강우는 여인을 안아 올렸다.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는 여인을 제 소금 창고 옆 단칸방에 뉘었다. 바닥에 불을 지피고 젖은 옷을 갈아입히는 대신 마른 가마니와 제 겉옷을 덮어주었다. 사흘 동안 강우는 잠을 자지 않았다. 소금을 굽는 틈틈이 물을 데워 여인의 입술을 적셨고 산에서 캐온 약초를 다려 억지로 입안에 흘려 넣었다. 마을 사람들은 강우의 집 근처에도 오지 않았다. 마치 역병이라도 도는 것처럼 그 집을 피했다. 넷째 날 밤 보름달이 구름을 뚫고 해월포를 비추던 시간이었다. 여인이 가느다란 신음과 함께 눈을 떴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바다의 심연처럼 검고 깊었다. 여긴 어디입니까? 아직 물속인가요?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청아했다. 강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사발에 담긴 따뜻한 물을 건넸다. 육지입니다. 전남 해안의 작은 포구지요. 당신을 바다에서 건져 올린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여인은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몸을 일으켜 창밖의 바다를 보았다. 그리고는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통곡도 아니었고 비명도 없었다. 그저 눈에서 맑은 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바닥을 적셨다. 강우는 그녀의 슬픔이 너무나 깊어 감히 말을 걸 수 없었다. 그녀의 이름은 설린이라 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왜 그 작은 배에 혼자 타고 있었는지 끝내 말하지 않았다. 강우 역시 묻지 않았다. 살아남은 자에게 과거를 묻는 것은 때로 칼날이 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설린이 기력을 회복하자 마을에는 기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마치 바다와 대화라도 나누는 듯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해월포에 보름 넘게 고기가 잡히지 않는 기근이 찾아왔다. 어부들은 빈 그물을 보며 신경이 날카로워졌고 화살은 다시 강우와 설린에게 향했다. 그 여자 때문이야. 바다의 물건을 훔쳐오니 용왕님이 노하신 게 분명해. 마을 장정들이 강우의 움막을 부수겠다며 몰려오던 저녁이었다. 설린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사람들은 그녀의 서늘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멈춰섰다. 설린이 강우의 옷자락을 잡으며 나직이 말했다. 강우님, 오늘은 배를 띄우지 마세요. 바다가 숨을 참고 있어요. 숨을 참는 바다는 반드시 크게 토해내기 마련입니다. 강우는 그 말을 믿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오늘은 나가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비웃었다. 미친 여자 말을 믿느냐? 며 배를 띄웠다. 그러나 그날 밤 맑던 하늘에 갑자기 마른 번개가 치더니 집채만한 파도가 포구를 덮쳤다. 나갔던 배 3척 중 2척이 박살났고 사람들은 간신히 헤엄쳐 돌아왔다. 해월포 역사상 전례 없는 괴이한 풍랑이었다. 다음 날 새벽 바다는 거짓말처럼 잔잔해졌다. 설리는 강우를 데리고 마을 동쪽의 외진 절벽으로 향했다. 저기 굽이치는 물살 아래에 그물을 내리세요. 바다가 미안함을 담아 내놓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강우가 그물을 내리자 묵직한 손맛이 느껴졌다. 끌어올린 그물 안에는 은빛으로 빛나는 참조기와 도미가 가득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다 들 수 없을 정도였다. 강우는 이 고기들을 마을 광장에 쏟아놓았다.
굶주리던 아이들과 노인들이 달려들었다. 설린의 예언이 적중한 것을 본 사람들의 눈빛에는 공포 대신 경외심이 깃들기 시작했다. 장마철이 되자 해월포 뒤편의 산곡에서 내려오는 개울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폭우의 수위가 급격히 높아졌고 흙탕물이 바다로 밀려들었다. 마을 이장의 손자인 7살 배기 두석이가 그만 발을 헛디뎌 개울에 빠지고 말았다. 물살은 너무나 빨랐다. 아이는 순식간에 폭우 하류, 거대한 암초가 뒤섞인 소용돌이 지대로 휩쓸려 갔다. 안 돼. 내 새끼 살려내. 이장 부인이 울부짖었지만 거칠게 소용돌이치는 흙탕물 속으로 뛰어들 담력을 가진 이는 없었다. 그때 평소 바다를 무서워하던 설린이 바닷가로 뛰어내려갔다. 그녀는 눈을 감고 양손을 바닥에 댔다. 잠시 후 그녀가 눈을 뜨며 소리쳤다. 강우님, 오른쪽 3번째 바위 밑이에요. 물길이 그곳에서 돌고 있어 아이가 아직 빠져나가지 못했어요. 조금 뒤면 바다로 휩쓸려 나갑니다. 강우는 망설임 없이 허리에 밧줄을 감고 뛰어들었다. 물속은 앞이 보이지 않는 진흙탕이었다. 강우는 설린의 목소리만을 이정표 삼아 헤엄쳤다. 바위 밑으로 손을 뻗자 정말로 아이의 옷자락이 손끝에 닿았다. 강우는 폐가 터질 듯한 고통을 참으며 아이를 낚아채 끌어올렸다. 아이는 정신을 잃었으나 숨은 붙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아이의 배를 누르자 물을 토해내며 울음을 터뜨렸다. 이장은 설린 앞에 넙죽절을 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우리가 큰 죄를 지을 뻔했소. 그날 이후로 설린은 더 이상 바다의 물건이 아니었다. 그녀는 해월포의 영험한 바다각시로 통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쌀과 옷감을 가져다 주었고 강우의 움막은 조금씩 온기가 도는 집으로 변해갔다. 평화로운 가을이 지나고 유난히 달이 밝은 보름날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풍어를 기원하는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그러나 설리는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어두운 방 안에서 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었다. 설린 씨, 무슨 일입니까? 몸이 좋지 않소? 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설리는 창백한 얼굴로 강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푸른 불꽃 같은 것이 일렁이고 있었다. 왔어요. 바다가 이제 값을 받으러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젖어 있었다. 설리는 강우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다. 나까지만 해도 평온하던 바다가 기괴하게 변해 있었다. 파도는 소리를 내지 않고 높게 솟구쳤고 바다 밑바닥에서부터 우웅우웅하는 거대한 진동이 들려왔다. 강우님, 마을의 종을 치세요. 당장 모든 사람을 저 뒷산 성황당 위로 대피시켜야 해요. 오늘 밤 바다가 해월포를 통째로 삼키려 합니다. 강우는 이유를 묻지 않고 마을 종로로 달려갔다. 대행, 대행, 땡. 야심한 밤 급박한 종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영문을 모른 채 잠에서 깨어나왔다. 강우야, 이게 무슨 난리냐? 묻지 말고 산으로 뛰십시오. 바다가 뒤집힙니다. 어서요. 강우의 절규에 사람들은 가재도구도 챙기지 못한 채 산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마지막 노인까지 산등성이에 올라섰을 때 수평선 끝에서 거대한 검은 벽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달빛을 가릴 만큼 높은 전설 속의 대해일이었다. 해일이 마을을 집어삼키기 직전 설리는 홀로 포구 끝 모래사장으로 걸어나갔다. 강우가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알 수 없는 힘에 밀려나고 말았다. 설린 씨, 위험해요. 이리 오시오. 설리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미소는 너무나 아름다워 비현실적이었다. 강우님, 사실 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먼바다 건너 왕국에서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 바다에 바쳐진 인신공양의 제물이었습니다. 죽어야 할 목숨이었는데 당신이 저를 건져 올리는 바람에 바다와의 약조가 깨지고 말았죠. 그녀의 몸에서 푸른빛이 나기 시작했다. 바다는 자신이 놓친 재물을 데려가려 하는 거예요. 제가 돌아가지 않으면 해월포는 사라질 겁니다. 절 살려주셔서, 그리고 인간의 정을 느끼게 해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설린이 바다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기묘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덮쳐오던 거대한 파도가 설린의 몸 앞에서 멈춰섰다. 파도는 마치 거대한 짐승이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듯 으르렁거리며 멈춰 있다가 서서히 힘을 잃고 흩어졌다. 그 눈부신 푸른빛 속에서 설린의 형체는 점점 투명해졌다. 죽는 게 아니에요. 그저 빚을 조금 미뤄둔 것뿐입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올 거예요. 빛이 사라지고 난 뒤 폭우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설린도 거대한 파도도 흔적 없이 사라졌다. 모래사장 위에는 그녀가 입고 있던 비단 옷 한 자락과 작은 나무 상자 하나만이 남겨져 있었다. 강우는 무너져 내렸다. 마을 사람들은 산 위에서 이 광경을 목격하고 숨을 죽였다.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바다는 값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설린이라는 고귀한 희생을 통해 해월포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연대라는 가르침을 남기고 간 것이었다. 상자 안에는 해월포의 앞바다 물길이 정밀하게 그려진 지도와 함께 설린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살려준 것이 아니라 빚을 밀어준 것입니다. 그 미뤄진 시간 동안 서로를 사랑하며 사세요. 그로부터 3년의 세월이 흘렀다. 해월포는 이제 더 이상 금기의 마을이 아니었다. 설린이 남긴 지도로 물길을 익힌 마을 사람들은 사고 없이 풍족한 삶을 살았고, 바다에서 조난당한 이들을 보면 가장 먼저 달려가 구조하는 자비로운 마을로 변모했다. 박영감은 매일 아침 바다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오늘 하루도 시간을 빌려주어 고맙다고 기도했다. 강우는 여전히 그 소금 창고 옆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부자가 될 기회가 많았으나 설린과 함께했던 소박한 삶을 지키기를 원했다. 그는 매일 밤 보름달이 뜨면 설린이 사라졌던 그 모래사장을 거닐었다. 그러던 어느 안개 자욱한 봄날 아침이었다. 3년 전 그녀가 처음 왔던 날처럼 짙은 해무가 폭우를 덮었다. 강우는 바닷가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마찰음을 들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다. 그는 안개를 헤치고 달려갔다. 그곳엔 3년 전과 똑같은 매끄러운 목선 한 척이 정박해 있었다. 그리고 배 안에서 한 여인이 천천히 일어서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젖은 옷을 입고 있지도 슬픈 눈을 하고 있지도 않았다. 수수한 무명 저고리를 입고 건강한 혈색이 도는 얼굴로 강우를 향해 웃고 있었다. 바다가 이제 빚을 다 갚았다고 하더군요. 설린의 목소리였다. 바다는 그녀의 희생과 해월포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녀를 영원히 인간으로 살 수 있게 놓아준 것이었다. 강우는 달려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녀의 심장 고동 소리가 강우의 가슴에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이제 어디로도 보내지 않겠소. 네, 이제는 육지의 사람이 되어 당신 곁에서 소금을 굽고 살게요. 해월포의 달이 바다 위로 떠올랐다. 이제 그 달빛은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었다. 다시 돌아온 사랑과 바다가 허락한 영원한 평화를 축복하는 눈부신 은빛 등불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위해 잔치를 열었고, 그날 밤 해월포의 파도는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럽고 다정하게 해안선을 어루만졌다. 바다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값을 독촉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사랑이 이미 가장 귀한 값으로 치러졌기 때문이었다. 설린이 인간의 몸으로 온전히 돌아온 뒤 강우의 낡은 소금 창고 옆 움막은 해월포에서 가장 따스한 온기가 감도는 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설린을 경외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을 아낙네들에게 바다의 기운을 읽어 나무를 말리는 최적의 시기를 알려주기도 하고 해초를 이용해 깊은 맛을 내는 법을 전수하며 평범하지만 특별한 이웃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재회한 지 이듬해 되던 봄,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날 해월포 앞바다는 마치 축복이라도 하듯 잔잔한 윤수를 일으켰고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귀한 생선과 미역을 들고 강우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혜온이라 지었습니다. 바다처럼 넓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가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혜온이는 자라면서 어머니를 닮아 눈동자가 깊었고 아버지를 닮아 부지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이했던 점은 아이가 걸음마를 떼기 전부터 파도 소리에 맞춰 옹알이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혜온이가 5살이 되던 여름이었습니다. 유난히 뜨거운 볕이 내리쬐던 오후 마을. 아이들과 해변에서 놀던 혜온이가 갑자기 먼 바다를 가리키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기 아기가 울고 있어요. 숨을 못 쉬겠대요. 강우는 수평선을 바라보았지만 그저 푸른 바다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리는 아이의 눈빛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강우와 설리는 혜온이가 가리키는 암초지대로 배를 몰았습니다. 그곳에는 썰물 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새끼 고래 한 마리가 날카로운 바위 틈에 끼어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고래의 거대한 몸집은 뜨거운 햇볕 아래 말라가고 있었고 꼬리는 바위에 긁혀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래의 기름이나 고기를 탐낼 법도 했지만 이제 해월포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바다의 생명은 곧 우리의 생명이다. 강우의 외침에 마을 장정들이 모두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양동이로 계속해서 물을 퍼날라 고래의 몸을 적셨고 설리는 곁에서 고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낮은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신기하게도 고통스러워하던 고래는 설린의 노래에 안정을 찾은 듯 눈을 감았습니다. 밀물이 들어오자 강우와 사람들은 지렛대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고래를 물길로 밀어주었습니다. 마침내 자유를 얻은 새끼 고래는 바다로 나아가기 전 3번이나 물 위로 솟구쳐 오르며 물기둥을 뿜어냈습니다. 혜온이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해월포의 그물에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큰 전복들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고래가 준 보답이라 믿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인근 고을의 원인 모를 역병이 돌아 눈을 뜨지 못하고 피부가 갈라지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해월포는 외진 곳이라 병은 피했지만 약을 구하지 못한 이웃 마을 사람들의 곡소리가 바람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설리는 강우가 굽는 소금에 주목했습니다. 강우님, 당신이 정성으로 굽는 이 소금에 바다에 정화하는 기운을 담고 싶어요. 설리는 밤새 보름달의 기운을 받은 바닷물을 길어왔고 강우는 대나무 속에 그 물과 소금을 넣어 9번을 태워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죽염은 보석처럼 푸른 빛을 띠었습니다. 강우는 이 소금을 배에 싣고 인근 포구마다 돌며 대가 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소금물을 눈에 적시고 입안에 머금은 환자들은 며칠 만에 차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강우를 바다의 약사라 불렀고 해월포 소금은 나라 안에서 으뜸가는 명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우와 설리는 결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번 돈의 대부분을 가난한 어부들의 배를 수리해 주거나 바다에 가족을 잃은 상주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강우와 설린이 백발이 성성해진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장성하여 늠름한 어부가 된 혜온이와 함께 포구 끝 언덕에 앉아 노을을 보았습니다. 설린 씨, 그날 당신을 건져 올렸을 때 말입니다. 정말 무서웠소. 바다가 정말로 나를 데려가면 어쩌나 하고 말이오. 강우의 농담 섞인 진담에 설린이 그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다는 무언가를 뺏어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잊고 지낸 사랑을 일깨워 주려 시련을 주는 곳이었나 봐요. 우리가 미뤄둔 빚은 아마 평생 서로를 아끼며 갚아도 다 갚지 못할 만큼 행복으로 되돌아온 것 같네요. 그때였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거대한 고래 한 마리가 물 위로 솟구치며 작별 인사를 하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혜온이가 구해주었던 그 고래가 어느덧 바다의 왕이 되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마을에는 더 이상 바다는 값을 치르게 한다는 무시무시한 전설이 돌지 않습니다. 대신 해월포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무릎을 베고 누워 새로운 전설을 듣습니다. 바다는 말이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길을 내어주고 그 사랑이 깊어질수록 빚을 영원히 밀어준단다. 우리가 서로를 아끼는 한 해월포의 바다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날 밤 해월포 위로 떠오른 보름달은 유난히 크고 밝았습니다. 바다와 육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피어난 인간의 정이 하나로 어우러져 해월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안전한 폭우로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달달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보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